트웰브랩스의 김에스더입니다. 이번 시간에 트웰브랩스의 딥러닝 기반 영상 검색 사스 서비스 구축기라는 주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세션에서 준비한 내용은 저희 트웰브랩스가 집중해서 풀고 있는 문제인 비디오 언더스탠딩 AI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구축했고 어떤 식으로 아키텍처를 구성하였는지를 소개드리고 저희가 마주했던 운영과 개발을 하면서 마주했던 챌린지 2가지를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비디오 언더스탠딩 AI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비디오 언더스탠딩 AI는 사람이 비디오를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처럼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비디오를 인풋으로 받아서 비디오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일상적으로 유튜브나 혹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실 텐데 이 내용을 저희가 직접 다 보고 들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의 파운데이션 모델도 만약에 비주얼적으로 이미지의 시퀀셜한 이미지의 정보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오디오에 있는 사람의 대화, 컨버세이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벡터 임베딩을 뽑아내고 서치라든지 혹은 비디오 투 텍스트 제너레이션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 예시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 만약에 야구 경기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싶다. 한국 시리즈 야구 경기를 검색한다. 기존의 영상 플랫폼에서 검색을 하시면 사실 제목 기준이라든지 혹은 채널의 명, 야구 경기를 많이 올리시는 방송사의 명이라든지 이런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익숙해져 있는 방식이기도 해서 사실 불편함을 많이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트웰브랩스가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사실 자연어 쿼리를 통해서 정확히 내가 찾고 싶은 장면을 비디오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존의 유튜브를 생각하시면 비디오의 메타데이터, 채널명이나 조회수 혹은 업로드 날짜 순 이런 메타데이터 기준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는 특정한 선수가 공을 잡는 장면 혹은 홈런을 치는 장면, 이런 달리는 장면 등의 자연어 기반의 검색 쿼리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은 데모 영상을 준비하였는데요. 이 데모 영상에는 저희가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하는 예제이고요. 검색과 비디오 투 텍스트 제너레이션 데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빨라서 잘 봐주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people excited and clapping 이라고 치면은 정확히 사람이 박수를 치는 장면이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 데모는 저희가 지난주경에 런칭을 한 비디오 투 텍스트 제너레이션인데요. 저희가 유저한테 아무런 인풋을 받지 않고 물론 비디오 데이터는 인풋으로 받아야 되지만 비디오 인풋을 제외한 타이틀이나 기타 등등의 해시태그, 토픽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받지 않고 비디오에 있는 비주얼적인 인포메이션과 컨버세이션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서머리를 제너레이션하는 데모입니다. 보여드린 데모, 서치와 서머라이즈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퀘스천, 비디오에 대한 퀘스천 혹은 하이라이트 챕터 이런 요청을 직접 제너레이트 API에 파라미터로 넣어서 요청을 하실 수 있고 지금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저희 서비스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트웰브랩스에서는 이런 방금 전에 보여드린 플레이그라운드 형식으로 실제 엔드 유저가 API 콜 없이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대다수의 유저에게 API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저가 비디오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고 뭐 AWS에 저장을 하고 계시다면 S3 버킷 같은 데 저장을 하고 계시겠죠. 그런 버킷에 들어있는 많은 비디오 데이터셋을 12랩스의 API를 통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델의 인풋 데이터가 되고 그 아웃풋으로 비디오 임베딩 데이터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정보를 저희가 벡터DB나 혹은 메타데이터 DB에 저장을 하고 유저는 Search API, Classify API, Generate API를 콜해서 아까 본 대로 검색을 하거나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디오가 업로드된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을 사실 조금 간단하게 아키텍처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크게 보면 3가지 레이어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신데 비디오가 업로드된 이후에 API 서버가 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3가지 레이어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디오 프리 프로세싱 단계고 그 다음이 인덱싱 단계 그리고 마지막이 데이터 스토리지 단계입니다. 먼저 비디오 프리 프로세싱은 인덱싱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인풋 데이터가 밸리드한지 검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인덱싱 단계는 저희가 비주얼적으로 컨버세이션, 비주얼, OCR, 로고, 기타 등등의 비디오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 각양각색의 모델을 띄우고 있는데 그 모델들이 패러럴하게 뜨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디오 인덱싱 시스템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벡터라든지 텍스트, 메타데이터들을 각자 데이터 타입에 맞게 데이터 스토리지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저는 이러한 데이터 처리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되면 Search API, Classify, Generate API를 콜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 개발 과정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겪었던 2가지 문제점을 소개드리면 첫 번째로 비디오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의 개발이 조금 크고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인덱싱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금 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모델이 굉장히 다양하고 한 가지 모델이 아니고 그 모델들을 프로덕션에서 운영하려면 어떻게 비용 효율적으로 또 빠르게 만들 수 있을지가 저희가 마주한 2가지 챌린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챌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비디오 프리 프로세싱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풋 데이터를 밸리데이션 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인덱싱 시스템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사실 언리미티드한 무한의 비디오 데이터를 넣을 수 없고 일정한 범위에 있는 예를 들어 지금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2시간 이내의 비디오를 처리할 수 있고 이런 비디오의 길이 혹은 FPS, 레졸루션 그리고 프레임의 결함은 없는지 데이터에 대한 인밸리데이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서치의 결과를 유저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서치의 결과에 대해서 썸네일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플레이업을 할 수 있게 스트리밍 데이터로 트랜스코드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업로드 되는 숫자가 프로덕션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한 번에 평상시에는 업로드가 없다가 한 번에 스파이크성으로 굉장히 많은 업로드가 일어날 때가 있어서 인프라 단에서는 이걸 어떻게 스케일러블하게 얼마나 민감하게 스케일러블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어떤 매트릭을 기준으로 스케일러블하게 만들어야 되지? 이런 걸 고려하는 게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비디오를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비디오의 포맷이 비디오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포맷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비디오 안에 당연히 이미지에 대한 코덱, 비디오 코덱이 있고 오디오에 대한 코덱도 있고 이거를 컨테이너로 묶어서 저희가 아는 MP4라든지 MOV 이런 형식으로 묶어주는 이 모든 조합을 다 생각해야 되고 저희가 비디오를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MP4나 MOV 같이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기보다는 굉장히 커버리지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스타트업이고
그렇게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사스 서비스는 없는지 좀 검색을 해봤고,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AWS에서 Elemental Media Convert, 저희는 줄여서 EMC라고 부르는데 이 EMC 서비스를 찾게 됩니다. 사실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뭐 저희 말고도 OTT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업계에서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믿고는 있었고요. 이 EMC의 그 서비스, 대표적인 서비스는 트랜스코딩 서비스입니다. 인풋 데이터를 받아서 아웃풋을 원하는 형식으로 바꿔주는 서비스이고, 저희가 이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 비디오 타입의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다는 점, 그리고 최신 이제 H265 같이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 포맷도 계속해서 지원이 추가된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뭔가 작업을 하지 않아도 계속 커버리지가 높아진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 그리고 온디맨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비저닝이었다면 저희가 처음에 프로덕션을 갈 때 어떤 인스턴스 타입을 골라야 할지, 혹은 어떻게 스케일러블하게 만들어야 될지를 아까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온디맨드라서 사실 비디오 하나당 잡 형식으로 람다처럼 돌기 때문에 전혀 인프라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없었던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썸네일 제너레이션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디어 컨버트가 썸네일 제너레이션도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서는 선택을 안 할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EMC를 결국 도입하기로 마음을 먹고 EMC를 도입한 그 그림을 좀 준비해 봤는데, 현재 지금도 프로덕션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API 서버에서 비디오를 업로드 받은 다음에 저희가 S3 버킷에 저장을 합니다. 여기 그림상으로는 이제 소스 버킷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오브젝트가 크리에이티드 된다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람다 펑션을 저희가 이 오브젝트 크리에이티드 이벤트를 람다 펑션의 소스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람다 펑션 이름이 잡서밋인데, 이 람다 펑션이 굉장히 단순한, 정말 EMC의 잡을 크리에이션하는 작업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템플릿, 저기 잡서밋 with 템플릿이라고 써 있는 이유는 EMC의 잡을 만들어줄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소스 파일은 어디에 있는지, 데스티네이션은 어디에 저장해야 되는지 정도는 템플릿으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넣어서 EMC의 API를 통해서 잡을 크리에이션 해주면 EMC가 이제 잘 돌고, 저희의 아웃풋, 저희가 설정한 잡 템플릿의 아웃풋은 HLS와 썸네일이기 때문에 이 아웃풋 파일들이 저희가 정의한 잡 템플릿 안에 있는 아웃풋 디렉토리인 데스티네이션 버킷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데모와 같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이 버킷에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썸네일과 HLS 파일을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잡 스테이터스를 와칭하도록 이벤트 브릿지를 만들었는데, 이 이유는 아까 프리 프로세싱 다음이 인덱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잡이 끝나는 거를 와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API 서버가 실패를 하는지 성공을 하는지에 따라서 리트라이를 할지, 아니면은 이게 리트라이어블 하지 않은 에러라면 정말 실패 처리를 할지, 아니면 성공했다면 인덱싱 단계로 넘어가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 브릿지에서 이벤트를 서브스크라이브하고 잡 컴플릿 람다 펑션이 존재해서 API로 다시 이벤트를 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파이프라인 개발은 끝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운영 환경에서 적용하면 좋을 기능들을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사실 EMC를 사용할 때 만약에 환경이 여러 개거나 테넌시가 여러 개, 뭐 계정별로 아니면 오르가나이제이션별로 테넌시가 여러 개인 환경이라고 하면은 EMC에서는 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로는 계정마다 큐가 하나인데, 그게 아니라 제가 커스텀하게 큐를 여기에 티어 1, 티어 2 혹은 데브, 프로덕션, QA 이런 식으로 큐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나눠야 하는 이유는 사실 스로우풋을 쿼터 리밋을 조정하기 위함인데, EMC의
물론 잡 컨커런트 맥스 넘버를 쿼터 리밋을 올릴 수는 있지만 디폴트로는 뭐 예를 들어서 1000이 세팅이 되어 있다 하면은 뭐 데브 환경에서는 200만 사용했으면 좋겠고 프로덕션에서는 800만큼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Q의 스로우풋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여기에 P0, P10 뭐 이런 식으로 잡에 대해서 좀 프라이어리티를 세팅을 했는데 Q 안에서도 프라이어리티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잡 간에. 그래서 잡이 항상 first in, first out으로 처리되지 않고 제가 프라이어리티가 좀 더 급한 일이다 라고 하면은 프라이어리티 넘버를 높여서 먼저 컨슘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프리 프로세싱 단계에서 비디오 트랜스코드 어떻게 하면 빨리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를 푼 문제였고, 두 번째로가 비디오 인덱싱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인덱싱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실제 구동되는 부분이고요. 비디오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서 비주얼적으로 혹은 컨버세이션적으로 해석하고 그 아웃풋으로 벡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과정에서 비디오라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텍스트만이 아니라 비주얼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로드가 큰 사실 일이고요. 모델이 다양하기도 하고 모델에 따라서 최적화된 GPU의 타입도 다릅니다. GPU의 타입이 다르다는 의미는 GPU의 인스턴스 타입이 다르고 하나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GPU 인스턴스 타입 여러 개를 묶어서 띄워서 운영해야 된다는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을 저희가 마주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비용 문제가 화두가 안 될 수가 없는데 GPU가 굉장히 비싼 머신이기 때문에 사실 프로비저닝 모드로 100% 띄워놓으면은 개발자 입장에서 혹은 운영자 입장에서 가장 편안한 옵션인데 그렇다면은 24시간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운영하기는 좀 어렵다. 이걸 어떻게 엔지니어로서 풀 수 없을까라는 챌린지를 마주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델의 인풋 데이터는 프레임의 정보를 담아야 되고 텍스트보다 훨씬 큰 정보죠. 프레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의 아웃풋은 비주얼 임베딩 값 같이 큰 또 벡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모델과 워커 사이의 네트워크 레이턴시 조금 더 퍼포먼스를 최적화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프로덕션에 들어가면서 당연히 개발 환경에서는 조금 고민하지 않았던 스케일링 문제도 있었는데요. GPU의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묶어서 그냥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 해서 단순히 뭐 유저의 리퀘스트가 많을 때 노드를 100개 띄우고 1000개 띄우고 하는 식으로는 운영이 가능하긴 했지만 사실 UX상, 유저의 익스피리언스 상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의 모델이 컨테이너 이미지로 패키지가 되어 있는데 그 이미지의 사이즈가 기가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 될 때 새로운 노드가 뜨게 되잖아요. 만약에 AMI를 세팅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노드가 뜰 때마다 이미지를 다시 받게 되고 그때마다 이미지가 기가바이트 단위의 그것도 이미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VPC 안에서 여러 노드가 한 번에 스케일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VPC의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AMI를 도입하는 방식, 커스텀 AMI로 이미지를 먼저 받아놓는다든지 해서 이미지 받는 시간은 없도록 네트워크 쪽에서도 많은 최적화가 있었고 이렇게 풀 수 있었지만 그 다음 문제, B에 있는 문제는 이제 조금 더 최적화를 아주 마이크로 단위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의 모델마다 처리할 수 있는 스로풋이 사실 똑같지가 않다. 예를 들면은 컨버세이션, 트랜스크립션을 이해하는 모델과 비주얼적으로 이해하는 모델은 스로풋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애는 1초에 1만큼을 할 수 있고 어떤 애는 1초에 2만큼을 할 수 있는데 1초에 1만큼을 하는 애를 위해서 1초에 2만큼은 하는 애를 놀려버리면은 사실 GPU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걸 100으로 쓰고 싶은 니즈가 있는 거죠. 한 번 띄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단순히 컨테이너를 인스턴스에 하나씩 띄워가지고 태스크 하나만 하고 끄는 게 아니라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최대치까지 넣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푼 방식은 이제 사실 커스텀하게 좀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인덱싱 시스템 컨트롤러와 노드 스케줄러를 만들게 됩니다. 인덱싱 시스템 컨트롤러가 아까 프리프로세싱이 끝나고 나서 API 서버가 그 이벤트를 컨슘하고 그리고 리퀘스트를 이 시스템 컨트롤러에게 넣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 컨트롤러는 모든 태스크의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태스크가 몇 개고 태스크가 몇 개 처리되고 있고 몇 개가 완료됐고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얼마만큼의 노드가 필요할지 GPU 노드에 최적화된 칼큘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마다 성능이 다르고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개수 1대1 비율로 계산을 해버리면은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인덱싱 시스템 컨트롤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들어온 태스크가 3개인데 10개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그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노드를 띄워야 하는가를 계산을 하고 노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서비스에 스케일링 요청을 합니다. 노드 스케일러는 그러면 왜 존재하는가? 그냥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라든지 그냥 다른 API를 콜해서 인스턴스를 띄우면 안 되나? 저희가 하이버네이션 노드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 AWS에서 하이버네이션을 시킬 수 있죠. 노드를, 인스턴스를. 사실 뭐 스케일링을 하면은 새로 인스턴스를 만들었다가 크리에이트 했다가 터미네이션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하이버네이션을 하는 선택을 합니다. 사실 부팅 타임 때문이기도 하고 부팅 시간을 가장 최적화하기 위해서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 업데이트의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쓰는 것보다는 사실 엄청 빨라졌습니다. 하이버네이션 노드를 쓰면서 GPU 노드 인스턴스를 띄우는 시간이. 그래서 노드 스케일러가 이렇게 하이버네이션 노드의 리스트를 모두 알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아까 하이버네이션 노드인 것을 다시 띄우게 되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GPU를 사용하기 때문에 A10G, 뭐 T4 이런 GPU 인스턴스, GPU 타입을 다양한 걸 사용하기 때문에 노드 스케일러가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조율을 하게 되고 이 그림상에 이제 뒤에 오토 스케일러 그룹이 붙어 있는 이유는 하이버네이션 노드를 도입했지만 하이버네이션 노드가 무한대 존재하진 않기 때문에 결국 1000대면 1000대, 10,000대면 10,000대 이렇게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리미테이션에 도달하면은 백업을 위해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붙여서 노드 스케일러가 만약에 하이버네이션이 더 이상 가용한 노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면 느리더라도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실행시켜서 백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노드 스케일러에 오토 스케일러 그룹을 붙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챌린지 2까지 공유를 드렸고요. 랩업을 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 비디오 데이터가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중에 가장 많이 접하면서도 가장 복합적인 데이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디오를 처리하는 특히 이제 전처리나 스트리밍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베스트 프랙티스가 굉장히 많다고 느껴졌어요. AWS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양한 큰 기업들이 좋은 서비스와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고 있고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델마다 GPU 타입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좀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골머리를 앓았고 그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과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결국 노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커스텀하게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